1910년대는요,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식민지가 됐어. 조선은 식민지를 만들었어. 뭘 제일 먼저 가야 돼? 땅 먼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910년대는 토지 조사 사업이 나오겠죠. 예, 땅 조사해야 되겠죠. 1910년대 땅 다 가져갔어. 그럼 1920년대 뭘 가져가야 될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쌀 가져가야 되겠죠. 예, 이제 1920년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산미 증식 계획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건 자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공부하는데 그냥 이 토지 조사 사업만 공부하시면 좀 밍밍합니다. 그래서 좀 그 앞에서 시행되었던 이 토지 조사 사업들을 좀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지 조사 사업. 자, 요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 보고요. 요게 이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토지 조사 사업이 그 전에 누구에 의해서 시행됐냐면 고종이 있죠.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에서 양전사업 있잖아요. 양전사업도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 양전사업에서도 광무개혁의 양전사업에서도 이 토지 조사 사업이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말고요. 그 앞에 고종의 아버지 이 대원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양전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요,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양전사업,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원군 개혁기의 양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원군식의 양전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삼정의 문란 중에서 전정, 군정, 환곡 중에서 전쟁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아들 이 대한제국 물론 이제 대원군 양전사업에서 고종이 빠지는 건 아니죠. 고종이 왕은 왕이었지만 대원군이 그 개혁을 주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의 아들 고종이 주도했던 그 광무개혁 중에 이 양전사업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 세 사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업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 양전사업과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차이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여기 공통이구나. 요 세 가지 공통이고 요 파란색이 대한제국과 일제 토지 사업의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대한제국 양전사업부터 한번 복습입니다. 이번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대한제국 양전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탁지부 산하에 어디죠? 양지아문이 주도하죠. 탁지부 산하에 양지아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양전사업 또 기억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게를 발급한다는 거죠. 지게를 발급한다. 지게, 토지 계약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게를 발급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양전사업은 제가 얘기했죠. 바로 전쟁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자, 반면에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먼저 신고주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한 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주의, 기한 내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주의입니다. 증거를 내야 돼요. 이게 내 땅입니다라는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서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5월이면) 여러분들 저희도 지금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종소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무서에 가면요, 그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히 한글입니다. 근데 그 한글을 저는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무소에서 이제 도우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그런 분들이 계셨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파도 까막눈이야.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한글도 아닌 한문.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신고 같은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의 어떤 수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반론들도 또 뭐 여기저기서 좀 나오곤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을 또 주도했던 그 기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토지 조사과 관련된 그런 기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냐면 1908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구한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공부해요. 구한 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없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무조건 구한 만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구한 말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일제강점기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토지와 관련된 어떤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농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권. 그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합니다. 이 경작권을 부정하고요. 이 경작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소작,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우리 할아버지가 소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소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의 주인이 함부로 나를 너 그만해.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경작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작권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작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산을 하나 샀잖아요. 그럼 내 산 아니야, 내 산. 내 임야 아니야. 근데 그 임야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 산에다가 내가 만약에 집을 짓고 싶어. 그럼 이제 나무를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없애질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산에서 예전부터 산에 나는 버섯 같은 것들을 캐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땅이지만.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함부로 내가 이게 내 땅이니까 나무 다 없애. 이게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이제 내려왔던 그런 경작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제가 이걸 부정해버리고 바로 이 계약제로 그냥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계약제. 계약직으로, 예, 계약직으로 전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지주가 마음에 안 든다. 너 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건 뭐 일제 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비정규 계약직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안함들, 그런 불안함들을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느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사 이외에는 정말 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토지에서 지금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더 이 지주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일제 토지 조화 사업하고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하고 대원군의 양전 사업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과 일제 토지 조화 사업의 공통점, 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둘만 해당되는 공통점. 그건 뭐냐면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는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공에 실패해요. 이거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 때는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일제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분 전국적 단위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을 거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는 원래 예전부터 근대적 이 토지는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유의식이 없었다. 너희는 이제까지 왕토 사상, 이건 다 왕이 땅. 그러니까 근대적 어떤 소유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 발달, 미성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소유권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자본주의 어떤 의식, 자본주의 어떤 물적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반론, 식민지 근대화라는 반론,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그건 기본적으로 존재한 것이다. 이제 이게 국사 시간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 수조권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조권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들이대면서 일제의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 또 반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 대한제국 양전 사업이나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 근대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위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노란색 보이고 있죠.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 대한제국 양전 사업이나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나 대한민국 양전 사업. 이거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세수 확보 차원. 세수가 뭐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미안해요. 그럼 안 돼요. 예, 재정 확보 차원에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이 노란색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